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관련 증언을 거부해온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로하며 이런 지시를 반복하는 윤 전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도 밝혔는데요. 반년 가까이 증언을 피해왔던 이 전 사령관마저 입을 열면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건 더욱 분명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조희형 기자입니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이 내란 반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의 증인으로 나온 그는 12.3 내란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음을 처음 인정했습니다. 사람이 들고 나기 어렵다고 말했더니 윤 전 대통령이 두 번째 통화에서 너희가 4명이 가서 1명씩 들고 나올 수 있잖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통화에선 심하게 화를 내면서 발로 차서라도 부수고 들어가야 하지 않냐고 해 충격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은 전화만 했지 아무 지시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이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인 오상배 대위,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등은 일관되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입증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그런데 지금까지 줄곧 답변을 거부했던 이진우 전 사령관마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언을 한 것입니다. 이 전 사령관은 개엄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9일 윤 전 대통령이 참석한 국방부 장관 공간 모임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그날 윤 전 대통령은 정치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혼자 말을 많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윤 전 대통령은 그날 술을 상당히 빨리 마시더니 많이 취해 결국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부축해서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자, 이러한 증언과 함께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던 상황을 보여주는 문건의 존재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합참 계엄 상황실에 있던 핵심 관계자가 국회의원 정족수라고 적힌 문건을 봤다고 검찰에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 건데요. 군하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한 합참 관계자는 지난 2월 검찰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계엄 선포 당일 밤 합참 계엄 상황실의 긴박했던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 자리에 있던 장군 한 명이 박안수 당시 계엄 사령관에게 문건을 보여줬는데 국회의원 정족수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박 사령관이 살펴본 뒤 옆에 둔 문건을 봤고 A4 용지 여러 장이었는데 눈에 들어온 문구가 정족수였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정족수의 의미에 대해 검사가 묻자 정족수와 연관이 있는 건 계엄 해제뿐이라 그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문서의 형식에 대해서는 군에서 작성하는 양식의 문건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군이 아니라면 비상계엄을 주도한 또 다른 한 축인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문건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앞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의원들 끌어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면서 의결 정족수를 언급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검찰은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도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 정족수에 가까워지자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를 저지하려는 구상이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은 물론 박안수 계엄 사령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어제 재판 도중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관련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이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던 게 아니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군하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현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었죠.
대법원장 직속 기구가 재판사에게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촬영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공수처는 재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된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실이 법관에 대한 감사를 총괄합니다. 직위원 부장판사에게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촬영 경위와 공석자 신원, 술값 결제 내역을 직접 물어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리감사관실 직원들은 민주당이 접대 장소로 지목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주점도 방문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누가 술값을 얼마나 냈냐는 겁니다. 1인당 술값이 100만 원이 넘고 동석자가 계산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사건 관계인이 술값을 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 뇌물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나오는 룸살롱에서 재판사가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재판사는 법정에서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걸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재판사가 찍힌 사진을 추가로 공개하고 거짓말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제보가 있다면서도 접대를 입증할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사가 출입한 날짜를 특정해서 대법원에 통보하겠다고 했지만 모자이크가 제거된 사진이나 의혹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도 대법원에 넘긴 건 아직 없습니다. 재판사는 판사 뒷조사라며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사진 공개 이후 추가 해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재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3부에 배당했습니다. 수사 3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취소한 결정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재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에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검사가 오늘 갑자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사건 재수사 결정이 난 지 한 달이 안 돼 물러나겠다고 밝힌 건데요.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탄핵소추 이후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이 심했고 현재도 건강이 좋지 않다고 이 지검장의 사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도 함께 사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근데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 안착이 됐다고 생각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지검장과 조 차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수사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탄핵 소추됐습니다. 지난 3월 탄핵이 기각된 뒤 이 지검장이 업무에 복귀하며 수사 의지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검찰 안에서도 갑작스럽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모든 최종 결정은 검사장이 제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필요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심우정 검찰총장에게도 늦은 오후에 사직 의사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낸 이 지검장은 지난해 5월 임명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있을 때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이력도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뒤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달 서울고검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게 사의 표명에 일정 부분 작용했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대선 이후 김 여사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두 사람의 사의를 수리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2주 앞두고 갑자기 국민의힘이 후보의 배우자들을 불러 생중계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염두에 둔 듯
과거 대통령 배우자 문제로 실망을 드렸다는 걸 이유라며 내놨는데요. 당장 민주당과 개혁신당에선 김건희를 모시더니 배우자를 대통령으로 인식하는 기괴한 일이다.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돌연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씨와 설란영 씨를 불러 생중계로 배우자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서 있는 공인입니다. 영부인의 존재는 오랫동안 검증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전 영부인들을 언급하며 특정 배우자를 겨냥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시기 대통령 배우자 문제는 국민께 희망보다는 실망을 드렸고 국민의힘이 돌연 배우자 토론을 들고 나온 건 실제 토론을 하려기보다 김혜경 씨의 도덕성 논란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식당, 액수 그런 거 아주 정확하게 기입을 해서 영수증과 함께 이 법화로 뭐 따로 개인이 어떻게 뭐 한다든가 그거는 상상할 수도 없고요.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김혜경 씨도 배우자를 검증해야 한다 말했다며 압박했지만 정작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즉각 제안을 거절했고 즉흥적이고 무책임하고 신성한 주권 행사의 장을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치듯이 이벤트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국민의힘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용태 위원장이 앞에 있었으면 저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눈감아온 국민의힘이 배우자 검증을 거론한 걸 두고 김건희 여사랑 먼저 토론해라. 김건희를 모시더니 배우자를 대통령인 줄 안다는 비아냥이 이어졌습니다. 당내에선 상대가 안 받아도 손해볼 게 없다. 김건희 여사는 이미 지나가 타격이 적고 국민에게 관심을 환기시킨 것만으로 성공이란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대선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정책 공약이 아니라 상대 측의 발언을 두고 벌이는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커피 원가 발언에 매달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김문수 후보가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 수령을 거부했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이라고 문제 삼았는데요.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커피 점주까지 대동하고 유세 무대에 오릅니다. 점주가 소상공인을 이렇게 매도할 수 있냐며 이재명 후보를 저격하자 김 후보가 120원 커피라고 적힌 큰 컵을 흔들며 호응합니다. 아까 우리 커피점 사장님 나오셨는데 원가가 120원밖에 안 된다는 이런 사람.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피눈물 나는데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두고 공세를 이어간 건데 이재명 후보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20원짜리를 8,000원에 바가지를 씌운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조작을 해서 자영업자를 비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정말 잘못된 거죠.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 정비 과정에서 문을 닫게 된 닭백숙집에게 다른 장사를 지원해주겠다며 했던 말인데 앞뒤 맥락을 빼고 발언을 왜곡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6년 전 커피 한 잔의 원두값은 120원 정도였는데 이걸 마치 지금 원두값을 이야기한 것처럼 부풀리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SNS에 쓴 이 후보가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발언도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습니다. 김문수 캠프 측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붙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는 것만 해도 알 수 있듯이 민주당은 유공자 1인당 평균 2,300여만 원을 지급받은 점으로 미뤄 김 후보가 10억 원 수령을 거부했다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김문수 캠프는 10억 원은 기사를 인용한 것이며 김 후보가 수령 대상자였고 실제로 신청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충분히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선거 운동 기간이 짧은 조기 대선이다 보니 결국 정책보다는 자극적인 네거티브 공세가 등장했고 여지없이 법적 책임을 묻는 고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북한과 맞닿은 경기 북부 지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에 보상이 필요하다며 지역 민심을 달랬습니다. 또 지금은 압도적 응징이 필요한 때라며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투표율을 끌어올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신수아 기자입니다. 이틀째 수도권 집중 유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기 북부 지역을 찾았습니다. 접경 지역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개발이 제한됐던 곳이라며 특별한 희생을 치른 곳엔 특별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지역 민심을 달랬습니다. 그 피해를 보는 대신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안보 이익을 누렸지 않습니까? 이 5대 군사 강국에 10대 경제 강국이라면서요. 특별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구체적으로는 경기 서북부와 강원 지역을 연결할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휴전선에 가까운 이곳 경기 파주를 찾아 접경 지역에선 평화가 곧 경제이자 성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거예요. 평화가 와야 주식시장도 조금 나아질 것 아닙니까? 평화가 와야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투자도 안심하고 할 것 아닙니까? 또 최근 SPC 삼립공장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비판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을 악법이라 주장하면 되겠느냐며 먹고 살자고 간 일터가 죽음의 터가 되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걸 악법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합니까? 사람 목숨이 중요합니까? 압도적 응징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한 이재명 후보는 절대 한 표라도 져서는 안 된다며 투표율을 끌어올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내일 인천으로 이동해 수도권 표심 다지기에 집중한 뒤 다시 제주에서 시작해 북쪽으로 올라오는 지역 유세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을 만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또 지지세가 높은 서울 강남권을 돌며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간 가운데 한동훈 전 대표는 부산에서 첫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역 근처 쪽방촌을 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후보님 조심하세요. 머리 조심하세요. 문턱이 났기 때문에. 쪽방 주민들을 만나 생활이 어떤지 물으며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건강하시고 한번 연락 주세요. 오늘 제 전화번호니까 여기 핸드폰 언제든지. 김 후보는 쪽방촌 주민들의 임대주택 이주 등 주거 개선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 새로 깨끗하게 잘 다시 임대주택을 건설하게 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회적 약자를 향한 관심을 보이며 지원을 강조한 셈인데 김 후보가 쪽방촌에 이어 향한 곳은 서울 강남권이었습니다. 이틀 연속 서울 집중 유세에 나선 김문수 후보는 최근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의식한 듯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서초와 송파 등을 찾아 표심 결집에 나섰습니다.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을 향해 큰절을 한 김 후보는 이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자기 방탄 입법을 하고 있는 이 행태는 언제 심판할 수 있습니까? 6월 3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반드시 심판하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며 선거를 관망하던 한동훈 전 대표는 유세 현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산 광안리에서 지원 유세에 나선 한 전 대표는 가만히 뒤에 있기에는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승리 그리고 이재명의 세상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후보 캠프는 최근 지지율이 오르는 등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며 이번 주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연 이틀 호남 공략에 나섰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면서 보수진영 빅텐트 논의에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아 저임금 불안정 노동 철폐를 외쳤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다시 광주를 찾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맞춤형 공약으로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광주공항 국제선 노선 취향, 지하철 광천 상무선 추진, 광주 AI 모빌리티, 완전 자율주행 특구 지정 등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 시민의 열망을 담아서 광주국제공항의 국제선 기능을 최소 일정 기간 복원시키는 것에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라는 걸 의식한 듯 이 후보는 가는 곳마다 노무현 정신을 외쳤습니다. 험지에 도전하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보다 노무현 정신에 더 적임자라는 주장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제안은 구태로 보일 거라며 다시 한번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제가 단일화 무세라고 표현한 분들은 뭔가 착각을 크게 하고 있다. 전남대에서 대학생들과 10번째 학생식당 점심을 먹으며 호남 일정을 마친 이준석 후보는 내일 경기도 성남을 찾아 수도권 공약을 이어갑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고향인 대구 경북을 찾아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철폐하겠다며 국가 책임 일자리 보장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1,300만 근로인권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된다. 권영국 후보는 해고 노동자들이 1년 넘게 농성하고 있는 구미옵티컬 구공 농성장도 방문해 현장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 오늘은 정치팀 김상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상훈 기자, 첫 번째 소식 볼까요? 네. 1987 대 2025 방탄유리. 2025년은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설치한 방탄유리 얘기 같은데 1987년에도 방탄유리가 있었나요? 네, 사실 그 유세 현장에 방탄유리가 등장한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1987년에도 있었는데 영상부터 보시죠. 네. 여러분이 걱정을 하신다니까 제가 답답하긴 하지만 좀 갇혀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제 1987년 노태우 후보가 광주를 찾았을 때 이 경호용 유리벽이 처음 등장을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이렇게 유리벽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특이한데요. 5.18 민주화운동 가해자 중 한 명인 노태우 후보가 당시 일부러 봉변당하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광주를 찾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맥락의 방탄유리인데요. 38년 만에 다시 방탄유리가 우리 사회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합니다. 네, 갈등이 테러를 걱정할 정도로 심해졌다는 게 말씀하신 대로 씁쓸한 부분이네요.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김계리를 어쩌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호인이었던 김계리 변호사가 국민의힘 입당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나요? 네, 김계리 변호사 입당을 두고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김계리 변호사가 가진 어떤 정치적 상징성 이런 부분들이 일부 부담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을 맡았었다고 해서 무슨 그것이 큰 오점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이 그렇게 입당을 거부할 사유가 있을까? 네, 국민의힘은 당원 자격 심사를 진행 중인데 김계리 변호사는 국민의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다시 자격 심사라니 당황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도층 표심을 생각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하고 그렇다고 전통 지지층을 무시할 수는 없고 이런 복잡한 속사정이 엿보이는 풍경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 바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와이에서 바람처럼 자유롭게. 하와이에 갔는데도 저희도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얘기죠. 어떤 얘기입니까? 네, 김문수 캠프가 이 하와이에 특사단을 보내서 홍 전 시장을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는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특사로 파견된 유상범 의원 발언과 그 이후 상황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4시간이면 참 긴 시간이고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민주당과 손잡을 일은 절대 없다는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김문수의 승리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실 이 속옷도 빨간색만 입는다 할 정도로 국민의힘 소속감이 강한 홍준표 전 시장인데요. 갑자기 SNS 프로필을 이 파란 정장 차림으로 바꾸면서 민주당으로 돌아선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특사단이 마음을 거의 돌린 것처럼 전했다가 다시 홍 전 시장이 오늘 이 바람처럼 자유롭게라는 글을 올린 겁니다. 만약 특사단과 밀당을 하는 거라면 홍준표 전 시장 밀당의 고수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금 봤지만 파란 정장에서 또 넥타이만 빨갛게 바꾼 사진을 올려서 해석이 분분했었는데 이 바람처럼 자유롭게 속뜻은 뭘지 지켜봐야겠네요.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중국인 간첩이 체포됐다는 근거 없는 내용을 단독 보도하는 기사라며 쏟아낸 사람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미군 소식통이라던 제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인 안병희 씨였는데 MBC 취재 결과 두 사람은 가짜 뉴스를 생산해도 상대가 증명을 못하면 우리한테 무기가 될 수 있다며 모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 미군 기지 압송됐다.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는 1월 16일 비상계엄 당일 미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고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자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선관위도 주한미군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해당 기자는 이후에도 2월 23일까지 12차례나 근거 없는 단독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미군 소식통이라던 기사의 제보자는 정작 미국에 입국한 적도 없는 극우 성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때 잡은 애들랑 합쳐서 90명이라. 그중에 주동자는 그 성남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고 가까운. 미국 주동자는 성남으로 해서 바로 갔고. 네, 나머지는 오키나와로 가가지고 나라별로 분리했다. 네, 나라별로 분리. 네. 경찰은 허무 기자가 제보자인 안병희 씨와 통화하고 하루 이틀 뒤에 동일한 내용으로 기사를 썼다고 결론 냈습니다. 단독 보도가 아닌 가짜 뉴스라는 걸 두 사람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습니다. 첫 보도 이틀 뒤인 1월 18일 저녁 8시 7분, 안 씨는 허 기자에게 70을 말해도 되고 30으로 말해도 되는데 나머지는 블러핑, 즉 허풍을 떨어도 상관없는 거라고 했고 허 기자는 준비는 해놓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19일 오전 8시 32분, 안 씨는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증명 못하면 그게 진짜 뉴스가 되는 거고 우리한테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고 허 기자는 나쁘지 않다고 호응했습니다. 안 씨가 전체적인 내러티브, 즉 서술은 소설로 쓴 거지만 짜잘하게 팩트를 집어넣으면 그게 진실이 된다고 지시하는 듯한 통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제가 많이 키워드릴 테니까 우리 열심히 잘해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문제의 보도 이후 스카이데일리닷컴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1,000명에서 21만 명으로 늘었고 후원금 계좌에 입금된 돈은 이전 한 달간 3,400만 원에서 3억 9,400만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제보자 안병희 씨는 앞서 주한 중국 대사관에 난입을 시도했다 붙잡혀 구속됐고 경찰은 허무 기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스카이데일리 측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았을 뿐 안 씨 외에 제보자가 더 있다며 언론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자, 이렇게 선관위 간첩단 보도의 허구성이 경찰 수사로도 드러나고 있지만 일부 유튜버들은 아직도 현실을 외면한 채 부정선거 음모론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스카이데일리 기자와의 통화 내용을 검증 없이 옮기면서 여전히 가짜 뉴스를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윤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선관위 중국 간첩단 보도기자가 결국 구속이기에 놓였다는 소식에 일부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그간의 태도를 바꿔 선긋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 식의 허위 보도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만 새빨간 거짓말에 노란한 꼴이 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선 여전히 중국인 간첩단 보도를 두둔하며 언론 탄압이란 주장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공포 정치가 미리 시작되고 있습니다. 언론 탄압, 진실을 외치는 사람에 대한 탄압이 이제 시작되었다. 스카이 데일리 기자와 했다는 통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허 기자와 통화를 해보면 허 기자는 이 건에 대해서 한 번도 자신은 이 잘못된 기사하고 오보라는 데 인정한 적이 없고 조만간에 미국의 정보기관도 이 건에 걸쳐 매듭을 곧 지을 것이다. 문제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선관위와 주한미군, 중국 정부 등의 입장 발표가 잇따랐을 때도 기사의 출처가 블랙요원을 사칭한 자칭 캡틴 코리아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에도 유튜버들은 꿋꿋이 음모론에 호응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바로 2, 3일 안에, 조만간에 그래서 미국 측에서 그동안 수사해왔던 것을 발표를 할 것이다. 극우 음모론의 진원지 역할을 해온 스카이데일리는 윤석열 정권 들어 정부 광고가 2.4배 급증했습니다. 집권 세력의 재정 지원까지 등에 업은 가짜 뉴스와 그 추종자들에게 표현의 자유마저 무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경찰이 선거연수원을 봉쇄하고 직원과 교육생의 출입을 막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온 교육생 일부는 끝내 들여보내지 않으면서 계엄군이 오기 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는데요. 비상계엄 전후 상황에 경찰 내부에서 누가 얼마나 가담했는지도 더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재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3일 밤 11시 18분, 경기도 수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경찰차가 도착합니다. 잠시 뒤 경찰은 차량을 겹겹이 쌓아 연수원 정문을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지시로 경기 남부경찰청이 선관위는 물론 선거연수원도 통제한 건데 경찰이 실제로 선거연수원 직원과 교육생의 출입까지 막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당시 선거연수원에는 5급 승진자 36명과 6급 보직자 52명 등 교육생 88명과 외부업체 강사 8명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11명이 외출을 했다 돌아왔는데 경찰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마자 이들의 출입부터 막았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출입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예 들어가는 그 입구 자체를 다 막은 것 같더라고요. 선거연수원 직원 4명과 교육생 1명은 뒤늦게 출입을 허용했지만 다른 교육생 6명은 끝내 선거연수원에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출입을 막는지 정확한 설명은 없었고 곧 계엄군이 올 거라고만 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계속 있다가는 좀 있다가 군인들 올 거니까 그 군인들 오기 전에 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다고 했고 계엄군에는 노태학 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걸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계엄군의 진입을 돕기 위해 선관위와 선거연수원을 적극 통제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이에 대해 지시에 따라 안전을 위해 외부 출입자를 통제한 거라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출입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안전을 위한 것인지 왜 교육생 6명은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 즉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사례들이 실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인들을 침대에 강제로 묶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등 신체적, 성적 학대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재은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와 처남 등이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요양원. 이곳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노인학대 정황을 신고했다 권고사직 처리된 공익제보자는 입소자들이 신체를 결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저귀도 소변 정도 보셨을 적에는 여유롭게 이렇게 해놓으면 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드려요.
결박한다고요. 보호자 면회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은 들고 계시는 거죠. MBC 취재 결과 합동 현장 조사에 나섰던 관할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남양주시 등은 실제로 신체적, 성적 학대가 있었다고 판정했습니다. 낙상 위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호자 동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신체 결박이 여러 차례 지속됐고 기록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한다든지 기록 관리도 잘 해야 되고 해당 시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미흡했던 거죠. 영상을 이제 열람하거나 했을 때 그런 해제하는 것들이 안 보인다 하면은 2시간 이상씩은 했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라서. 또 기저귀 교체 등 거동이 불편한 입소자들의 신체가 드러나는 조치를 할 때 가림막을 쓰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확인했습니다. 아파도 병원 이송에 미온적이었던 방임,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제공한 위생 등 항목에서도 잠재 판정, 즉 학대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학대가 명백했다고 판단할 증거가 아직 불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좀 월급만 조금 맞지 다른 차별은 없을 거라고 무슨 최은순 씨 사촌 동생 그 사람은 어디서 들은 게 있으니까. 남양주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해당 요양원에 대해 업무 정지나 기관 지정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제조 사건이 없어 추가 확인이 불가능했던 학대 의심 항목은 이미 고발인 조사가 시작된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10년 넘게 알던 지인 2명을 살해하고 이웃과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차철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차우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굳게 닫힌 무늬로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흉기 살해를 저지른 50대 중국인 차철남의 집입니다. 차 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50대 중국인 지인을 술 한잔 하자며 이곳으로 불러 둔기로 살해했습니다. 1시간 뒤엔 200m 떨어진 피해자 집으로 가 피해자 동생에게 또 둔기를 휘둘러 살해했습니다. 숨진 중국인 형제는 차 씨와 10년 넘게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차 씨는 이들에게 지난 201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아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제적인 거래가 좀 저한테 돈을 꺼갖고 그걸 갚지 않고 시비는 시. 피해자들께 할 말 없습니까? 참 마음이 아프네요. 시신들을 그대로 방치한 차 씨는 범행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피해자 소유의 외제차에서 이틀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어제 근처 편의점 60대 여성 점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데 이어 1.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까지 찾아가 집주인인 70대 남성까지 공격했습니다. 차 씨는 자신의 험담을 했다거나 자신을 무시했다는 게 이유라면서 위협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범행 이후 자전거를 타고 도주한 피의자는 이곳 시와호 인근에서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997년에 처음 입국해 불법 체류자로 머물렀던 차 씨는 지난 2012년 제일동포 비자인 F4 비자로 입국한 뒤엔 합법적으로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 씨에 대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차 씨가 주장하는 채무관계가 있었는지, 편의점 주인 등에 대한 추가 범행이 계획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사이코패스 여부 등에 대한 진단 검사도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새 대통령을 뽑기 위한 투표가 나라 밖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12.3 비상계엄부터 시작해 워낙 충격적인 일들이 전 세계로 계속 전파된 가운데 재외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선거권자는 3년 전보다 14% 이상 늘었는데요. 첫날부터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도쿄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재외투표 첫날 베이징 주중대사관 투표소. 문을 열자마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지하는 후보를 뽑고 싶어서 빨리 왔습니다. 투표하시고 문창에 나오셔서 양옆 테이프로 보완해 주시면 되세요. 텐진에 산다는 한 가족은 생업을 잠시 미루고 차로 4시간을 달려왔습니다. 권리를 행사해야지 이게 권리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 참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구나를 되게 새삼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전 세계 118개 국가에서 재외국민 투표가 현지 시간 20일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엿새 동안 25만 8천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합니다. 3년 전 20대 대선과 비교해 14.2%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일본의 등록 유권자 수는 38,600명으로 지난 대선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교민들은 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해외에서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투표로 고국의 정치에 관여합니다. 선거를 뜨문뜨문했었는데 이번은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충격적이고 3년 동안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고 저 일본 현지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많은 어려움 많이 느꼈는데 좋은 정부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유권자마다 사는 곳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더 나은 나라를 바라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그냥 아이가 자라는 세상과 환경이 참 건강하고 좋은 세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투표를 통해서 그런 걸 우리가 할 수 있다. 좀 보여주고 싶어서. 사람들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좀 평화롭고 민주적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외 투표지는 외교 행랑을 통해 국내로 보내진 뒤 다음 달 3일 국내 투표지와 함께 개표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이번 대선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핵심 공약이 있죠. 바로 행정수도인데요. 국회의사당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겨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충청권 민심도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선거 때마다 일종의 단골 메뉴였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행정수도 완성. 이번에도 세종의 부동산 시장만 들끓고 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데요. 김건휘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정부 세종청사 옆으로 펼쳐진 넓은 공터. 국회의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등을 위한 부지입니다. 하지만 착공은 기약이 없습니다. 세종시내 중심가의 상점들도 횡합니다. 전국에서 공실률이 가장 높습니다. 힘들어요. 달라진 거 없어요, 하나도. 상가가 너무 많아요. 상가나 오피스텔이나는 분양가보다 다 밑으로. 세종시 번화가에 있는 한 상가 건물 2층입니다. 하지만 양옆은 이렇게 온통 공실이고 임대문이만 붙어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 되면 주요 거주민이라 할 공무원들이 일제히 빠져나갑니다. 말뿐인 행정수도의 민낯입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다시 세종이 들썩입니다. 집값이 먼저 요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세종시 아파트값은 5주째 치솟아 전국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고객들을 보면 투자로 많이 거래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양당의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건립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서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저도 세종시의 국회의사당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의 대통령 집무실을 반드시 만들어서 세종시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세종에 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명분도 확실하고 충청권 표심이라는 정치 현실도 작용하는 겁니다. 저희 한국 사람 특성상 또 기대를 하는 거죠. 이제 이번에는 진짜 오겠지 이런 그런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대선 때마다 나온 행정수도 공약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의구심도 큽니다. 정치적인 이슈를 제외하고 진짜로 이렇게 시민들한테 여러 번 이제 공약을 갖다 했듯이 이전을 갖다 꼭 이번에는 했으면. 결국 수도 이전의 법적 논란을 험난한 개헌으로 해소할 수 있을지, 그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은 어떻게 해소할지 과제로 남습니다. 무엇보다 실행 의지가 얼마나 구체적이냐에 행정수도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평가입니다. MBC 뉴스 김건유입니다. 돈사에서 현장 실습 중이던 대학생이 화재 사고로 숨졌습니다. 3년 전에도 같은 학교 학생이 현장 실습 중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안전을 위해 진행하는 건 보여주기식 강의가 전부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위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르고 소방대원이 물줄기를 연신 뿜어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남 합천군 율곡면의 3층짜리 돈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기가 막 컴컴한 길에 동네가 막 산에 불난 줄 알았어. 연기가 여기 꽉 잡혔어. 사람 숨을 못 쉬었어. 연기가 독해서 막 숲을 있었어. 당시 일하고 있던 인부 18명은 스스로 대피해 목숨을 건졌지만 불이 모두 꺼진 뒤 20대 남성 한 명이 돈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그 1층부터 3층까지가 이제 돈사하지 않습니까? 3층에 일을 봤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대피를 못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불상사가 일어난 거죠. 숨진 남성은 양돈학과 2학년 학생으로 현장 실습 도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숨진 학생은 농업 인재를 키우기 위해 설립된 한국농수산대학교 재학생이었습니다. 이 대학 학생들은 2학년이 되면 현장에서 실습 과정을 거쳐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남의 농장에 가가지고 한 달에 70만 원 받으면서 한 달에 쉬는 날 없는 친구들도 있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시키는 거 다 하는 그냥 노래예요. 불이 난 축사도 지난 2023년 현장 실습 사업장으로 선정됐지만 안전점검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5월 29일 날 점검 하려고 한 예정된 전날이었습니다. 그냥 다 설정했습니다. 아직 한동안에는 농장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에도 이 학교 화해학과 2학년 학생이 현장 실습 도중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등 참사가 반복되자 학생의 안전은 뒷전이라는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장비를 제공을 하긴 했어요. 그냥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하는 고글, 헬멧, 그다음에 무릎 보호대가 다였거든요. 아직도 집에 비닐도 안 간 채로 그대로 있어요. 사고 이후 학교 측은 전체 실습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축산학부만 실습을 잠정 보류했을 뿐 나머지 학과의 실습은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거라고는 이제 안전 강의 한번 듣고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제 소집 교육이 있어요. 대강당에서 안전 교육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만 이제 그냥 보여주시는 거죠.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망한 학생이 화재 당시 대피하지 못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이민영입니다.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정보를 지우려면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이른바 텔레그램 수용소 방에 대해 보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경찰이 텔레그램에 협조를 요청해 방이 폐쇄됐지만 운영자들은 8번째 시즌이라며 다시 방을 열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전국 피해 사례를 모아서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윤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이른바 수용소 텔레그램 방에 올라온 도박 사이트 홍보 영상들입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른바 박제된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지워주는 대가로 건넨 걸로 추정됩니다.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영상을 찍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그거 보고 웃으면서 막 조롱도 하고 자기네 나름대로 그냥 또 웃음거리 하나 만든 거 아닐까요? 확인되지 않은 제보를 핑계 삼아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공개해 괴롭히는 이른바 수용소 방에 대해 지난주 MBC가 보도한 이후 추가 피해자도 확인됐습니다. 한 남성은 딥페이크 주범이다.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 문신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 사진과 나이, 전화번호가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전화번호가 도용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혼 가정이라 어머니와 만나지도 않는다며 모두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면 갈수록 연락 오는 빈도수도 늘고 되게 불안했죠. 자기네들이 잘못했다 하면은 그냥 잘못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많이 억울하죠. 보도 이후 수용소 방 운영자는 프로필을 기자 사진과 이름으로 사칭한다며 바꾸고는 욕설을 퍼붓고 조롱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만 공개한다고 강변하던 수용소방은 보도 이후에도 신상 박제를 계속하다 경찰이 텔레그램에 차단 요청을 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운영자들은 경찰이 여전히 자신들을 특정하지 못한다며 경찰이 이거밖에 안 되냐고 조롱하더니 또다시 텔레그램 방을 개설했습니다. 특정 링크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데 수용소 8번째 시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분명히 공갈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다음에 아청법 위반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범죄에 근거해서 텔레그램에다가 운영자 정보를 달라고 해야죠. 경기 용인서부서 등
고소장이 접수된 일선 경찰서는 기존에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찰청도 이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전국적으로 피해 사례를 취합해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입니다. 한 어촌 지역에서 불법 양귀비가 재배되는 모습이 해경 헬기에 포착됐습니다. 주민들은 관상용과 혼동했다고 하는데 마약으로 악용될 우려도 있어 해경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완도군의 한 어촌 마을. 해경 헬기에서 내려다보니 분홍색 꽃이 무더기로 피어 있습니다. 헬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확대해 보니 분홍색 꽃잎에 나도 양귀비입니다. 나도 양귀비 열매에는 마약 성분이 있어 국내에선 재배가 금지돼 있습니다. 헬기가 이륙한 지 20여 분 만에 민가에서 양귀비가 포착돼 육상 단속반이 투입됐습니다. 한 민가의 밭과 화단에선 나도 양귀비 2,300여 주가 확인됐습니다. 저희가 다 가져갈 거예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거 해가지고 신고 채취를 의뢰를 할 거예요, 국가수에. 주민들은 관상용 양귀비와 혼동했다고 말합니다. 있더라고 길가에가. 그래서 저 시방을 몇 개를 따갖고 왔어요. 우리는 안심하고 있었죠, 솔직히. 이거를 피하게 했다 싶은데 지금. 이날 항공 단속에서 적발된 양귀비는 9,180여 주.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양귀비 등 불법 재배 마약류는 약 5만 5천 주에 달합니다. 그 매년 이런 양귀비나 대마가 계속 아마 재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약류 재배 또는 밀경작을 갖다가 근절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예방 활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해경은 양귀비를 대량으로 재배한 3명을 대상으로 고의 밀경작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산림청은 숲 관리에 필요하다며 매년 수백 킬로미터씩 산속 도로인 임도를 신설하고 있죠. 산사태 가능성과 환경 파괴 논란이 적지 않지만 산림청은 지난 3월 영남 대형 산불 이후에도 산불 진화를 위해 임도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산림청의 산사태 원인 조사 과정에서 임도에 영향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견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김민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집중호우로 전국 각지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2023년 7월. 충남 논산에서는 임도에서 시작한 산사태가 추모원을 덮쳐 2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산림청은 산하기관인 치산기술협회에 산사태 원인 조사를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임도는 원인이 아니라는 취지의 조사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당시 산림청 위탁조사에 참여한 민간위원들도 임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민간위원들은 임도로 인한 비정상적 빗물 이동, 토사 유출 규모 증가, 임도 바닥층 붕괴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치산기술협회 담당 실장은 이 의견을 임의로 제외하고 임도의 상태가 양호했다는 보고서를 산림청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별도로 조사를 진행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임도에서 발생한 불안정한 요인에서 붕괴가 기인했다고 추정한 것과 상반됐습니다. 이 내용이 2023년 9월 MBC 보도로 알려지자 산림청은 검토를 진행했지만 또다시 치산기술협회의 보고서만을 바탕으로 임도 영향은 없다는 결론을 되풀이했습니다. 감사원은 치산기술협회 담당자 징계를 요구하고 산림청에도 주의를 줬습니다. 임도의 근본 문제는 지역마다 임도 할당량을 정해 예산을 내려보내고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산림청의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또 이번 감사에서 임도 부실 시공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임도 1,531곳 중 135곳 점검 결과 76%에서 필수 구조물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산림청이 물량 위주의 임도 늘리기에만 집중하고 부실 시공 방지에는 소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정부 산림사업의 95%가 산주와 임업인들의 조합인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관행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올 1분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대출만 1,810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달에도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가계빚이 5조 원 넘게 증가했는데요. 정부가 하반기부터 가계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분기 가계대출 규모는 1,810조 3천억 원, 전분기보다 4조 7천억 원 늘었습니다.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도 5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세로 보면 1분기보다 커진 건데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두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된 데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확대 재지정으로 주택거래가 급증한 영향이 컸습니다. 주택거래는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에 선행합니다. 2, 3월 중으로 늘었던 게 이제 4월 달부터 좀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금리에 가상의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수도권은 스트레스 금리가 현행 2단계인 1.2%에서 1.5%로 상향되고 적용 대상도 모든 가계대출로 확대됩니다. 주택대출이 감소 추세인 비수도권은 현행 0.75% 스트레스 금리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인하기에 대출받는 분의 대출 한도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나중에 금리가 상승해서 대출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을 방지해 줄 수 있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3에서 5%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데 연소득 1억 원인 대출자는 3,300만 원, 5천만 원인 대출자는 1,700만 원 대출을 덜 받게 됩니다. 가계대출은 감소할 수 있겠지만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서울보다는 경기 외곽 지역들이 조금 더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 대출 쏠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권과 모니터링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유로파리그 결승전을 이틀 앞두고 결전지 스페인 빌바오에 입성했습니다. 약 8만 명의 팬들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지 분위기도 점차 달아오고 있다는데요. 현지에서 박재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료들과 함께 영국을 출발해 결전지 스페인으로 향한 손흥민. 오늘 새벽 토트넘 전세기가 빌바오 공항에 도착하자 먼저 와 기다리던 팬들은 응원가를 부르며 환영했고 결연한 표정의 손흥민도 손을 들어 화답한 뒤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 빼고 그 한 가지를 채우기 위해서 10년 동안 조금 헤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승하는 꿈을 꿔왔기 때문에 그대로 현실로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결승전을 앞둔 현지 분위기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맨유, 양팀 합쳐 8만여 명의 영국 팬들이 한꺼번에 몰려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공항 입국장에서도 빌바오 시내에서도 벌써부터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Even though we're a big club, we haven't had much success with trophies. If we do it, so that will confirm his legacy. Nice one, Sonny. Nice one, son. 빌바오의 명소 산 마메스 경기장도 결승전에 맞춰 외관을 새롭게 단장했고 잔디 상태와 방송 장비 등 막바지 점검에 한창입니다. 이곳은 토트넘과 맨유의 결승전이 열릴 에스타디오 산 마메스입니다. 손흥민은 이틀 뒤 이곳에서 커리어 첫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합니다. 손흥민은 오늘 밤 약 1시간가량의 공식 훈련을 통해 결전을 위한 마지막 준비에 나섭니다. 빌바오에서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여자 유도 최중량급의 고등학교 3학년 대형 유망주가 등장했습니다. 3대 운동 500kg은 거뜬히 들 정도로 힘에서만큼은 남자 선수에게도 밀리지 않는다는 18살 이현지 선수를 조진석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2일 카자흐스탄 그랜드슬램에서 밧다리 후리기로 유효를 따내며 시니어 대회 첫 정상에 오른 18살 이현지. 한국 유도계를 오랜만에 술렁이게 한 초대형 유망주가 동료들을 압도하는 중량 훈련으로 구슬땀을 흘립니다. 많이요. 많이 힘들어. 현지한테 가벼워요. 작년 11월 대표 선발전 우승으로 단숨에 주목받은 이현지는 키 181cm, 몸무게 130kg의 체격에 타고난 힘과 승부욕이 강점입니다. 벤치 한 110 들고요. 그리고 데드립 220 하고요. 스쿼트 200 해요. 다른 사람이 못 드는 무게를 들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이현지 선수의 장기인 매치기를 저도 한번 체험해 보겠습니다. 보통 체격의 성인 남성을 가볍게 들어 매치고 경량급 여자 선수 2명을 동시에 상대해도 끄떡없습니다. 남자 최중량급 선수이자 훈련 파트너인 친동생도 힘은 인정할 정도입니다. 많이 세요. 싸움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졌어요. 서로 힘든데 그 매칠 때가 너무 막 기분 좋고 들어가자마자 막 매치는 순간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시합을 하면서 그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지난 2월 파리 그랜드슬램 준우승, 카자흐스탄 대회 우승으로 급성장한 이현지는 이제 더 강한 상대들과 맞붙는 다음 달 세계선수권 정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국제대회 나가면 이제 유럽 선수들이 훨씬 현지보다 큰 선수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도 좀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다른 걸로 승부할 수밖에 없고. 이번 꼭 세계선수권에 나가서는 꼭 1등하고 싶습니다. 유도 이현지 많이 응원해주세요. 화이팅!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탁구 국가대표팀의 신유빈이 임종훈과 호흡을 맞춰 출전한 세계선수권 혼합복식에서 8강에 진출했습니다. 16강에서 폴란드조를 만난 신유빈, 임종훈조. 구석구석을 찌르는 공격에 상대의 실수까지 이어지면서 빠르게 점수를 쌓아갑니다. 그리고 상대의 리턴이 나가면서 3대0으로 완승! 16분 만에 경기를 끝냈는데요. 신유빈, 임종훈조는 김나영, 오준성조를 꺾은 대만 선수들과 8강전에서 만납니다. 신유빈은 또 유한나와 호흡을 맞춘 여자 복식에서도 순항을 이어갔는데요. 역시나 3대0 완승을 거두고 내일 새벽 독일조를 상대로 8강행에 도전합니다. 1년 만에 복귀한 롯데의 윤성빈 선수가 최고 구속 157km의 빠른 공으로 첫 타자를 3구 3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7개의 사사구 포함 9실점을 하면서 2회를 채우지 못하고 강판됐습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벌써 여름이 된 것처럼 후텁지근한 하루였습니다. 강릉에서는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면서 시민들이 바닷가로 뛰어들기도 했는데요. 영덕은 35도, 서울 동작구도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또 곳곳에서는 5월 중순 기준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경주가 무려 33.7도까지 치솟았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1, 2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절기 소만이기도 한 내일은 곳곳에서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릴 텐데요. 제주 산지에는 60mm 이상의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기 동부를 비롯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텐데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빛이 흐리겠고요. 서해안과 남해안 지방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1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영동 지방은 오늘보다 8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에 또 비가 내리겠고 고온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